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번에 인간에 대한 예의로서 연인 사이의 소통에 대한 소주제로 특히 봄날은 간다란 영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 이 소주제로 우리 계속해서 주앤 짐이라는 영화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프랑스 작가 앙리 피에르 로스세가 1953년에 출판한 원작을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이 1962년에 영화한 듀렌 짐입니다. 때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독일인인 줄과 프랑스인 짐은 서로 친한 친구들인데요. 줄은 카틀린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딸을 낳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카트린느는 줄의 친구인 짐을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카트린느와 짐 두 사람을 다 놓치기 싫었던 줄은 엉뚱하게도 카트린느와 짐의 연애를 받아들이죠. 그렇게 두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기이한 삼각관계가 만들어지고요. 충동적인 카트린느는 알베르트라는 남자와도 썸을 탑니다. 이렇게 카트린느의 변덕스러운 남성 편력에 실증난 짐은 오랫동안 사귀었던 질베르트라는 여자와 결혼을 결심합니다만 카트린느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 옆 좌석에 짐을 태우고 끊어진 다리 너머로 차를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죽고요. 줄만 남은 채 영화는 끝나죠. 이 영화는 개봉 당시 흥행에서나 비평적으로나 커다란 성공을 거둡니다. 2010년 영국 영화 잡지 엠파이어지가 선정한 세계 영화 100선 중에 46번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감상문들을 몇 개만 훑어보면 알겠지만 저작거리의 많은 관객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화는 아닙니다. 내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아마 이 요약으로는 어리둥절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 요약은 이 영화를 일단 아, 본 관객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요약이라는 아, 성격이 예, 강합니다. 예, 나 자신 인정합니다. 어리둥절 하신 분들에겐 양해를 구합니다. 영화를 한번 구해서 보십시오. 영화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일 까트린느가 60년대의 한국 남자였다면 이 영화는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멜로가 될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 까트린느가 죽을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어쨌든 한 남자와 두 여자 또는 세 여자와의 사랑 이야기라면 이야기가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한편 줄과 짐은 제1차 세계대전의 처절한 참호전을 경험합니다. 배경이 그 당시입니다. 시대적 배경이요. 그리고 알베르트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카트린느는 첫 아이를 낳은 후에 출산에 대한 거의 강박에 가까운 집념을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줄만 남은 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줄만 남은 건 아니고요. 줄과 첫 번째 아이가 함께 남게 되죠. 그렇다면 이 영화는 세련된 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수컷과 암컷이라는 동물 집단의 생태학적 보고서에 다름 아닙니다. 일견 복잡해 보이는 심리적 문제들도 결국 인간의 DNA에 각인된 성과 폭력의 유전적 형질에 종속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영화는 소유와 자유, 권력과 착취, 제도와 반항, 실종과 본질, 파시즘과 페미니즘 등 접근하고자 하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의미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내 접근하는 의도야 어떻든 내 생각에 이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부각되는 문제는 소통에 내포된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영화가 변곡점을 넘어 파국으로 다가갈 때 짐은 까트린네에게 말합니다. 선구자는 겸손해야 하고 이기적이어서는 안 돼. 불현듯 화가 난 카트린느는 권총을 꺼내 짐을 겨누지요. 그리고 그 권총을 뺏은 짐은 카트린네의 곁을 떠나고요. 몇 개월 후 우연히 영화관에서 만난 짐과 줄 그리고 까트린느는 교회로 나갑니다. 강가 카페에서 까트린느는 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같이 차를 타자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안합니다. 그리고 짐을 옆에 태우고 한마디 말도 없이 차를 끊어진 다리 너머로 날리기 직전 까트린느가 줄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줄, 우릴 잘 봐 였습니다. 줄과 짐 그리고 까트린느 모두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줄과 짐은 전쟁을 겪었고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또 다른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까트린느는 남자 중심의 세상에서 여성이라는 굴레를 붙들고 온몸으로 씨름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정과 연애, 결혼과 간통, 자존감과 무력감, 혹은 상실감과 무상함 같은 관계의 질곡에서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카트린느는 언제나 자신의 고통을 타인의 고통으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무서운 문장 아닌가요? 언제나 자신의 고통을 타인의 고통으로 되갚아 준 여인이 카트린느였어요. 카트린느에게 그 고통의 근원은 항상 남의 탓이었습니다. 그랬던 거였죠. 마지막 순간에 카트린느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한 것은 줄의 탓을 하든 짐의 탓을 하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카트린느에게서 줄이 본 것입니다. 카트린느가 줄 우릴 잘 봐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카트린느에게서 줄이 본 것이었어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이 영화를 봤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2004년 대한민국으로 옵시다. 새 만화책에서 펴낸 만화가 정성희의 작품집 신체적 접촉에 관한 짧은 회상에는 그게 뭔지 몰랐어란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A라는 여학생이 MT를 갔다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B라는 남학생과 성적 접촉이 발생합니다. A로서는 키스만 하려 했는데요. B가 자제하기 어려웠던 거죠. A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수습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 후 A는 B를 피하게 되고요. A를 좋아하던 B는 A의 변화가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던 B는 이러한 사정을 친구 C에게 털어놓아요. 그런데 C 역시 A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A와 C가 새롭게 연인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C는 A와 B의 지난 관계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지난 관계가 C를 힘들게 하면서 결국 A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B가 A와의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을 반성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 A가 B에게 까칠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B가 정말로 A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면 그 사건으로 인한 A의 충격을 이해해야 했을 겁니다. 신체적 접촉이라는 그 사건으로 비롯한 A의 충격을 이해해야 했을 거예요. A와 B 사이에 허심탄회한 소통이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절실했던 만큼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B는 C에게 A와의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을 결코 이야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야말로 어긋난 소통이었어요. A가 B에게 침묵했다면 A의 침묵은 내 생각에 인간에 대한 예의의 갈구였습니다. 그리고 B는 A의 침묵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요. 귀를 기울였어야 했고요. 연인 사이의 소통은 때로는 침묵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니까요. 결국 연인 사이의 소통은 인간에 대한 예의이니까요. 물론 때로는 침묵에 대한 존중이 인간적 차원을 초월할 때도 있습니다. 1988년 프랑스 릭 베송 감독의 영화 그랑블루는 연인들 간의 인간적 차원의 소통을 초월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심해 잠수 기록에 도전하는 자크와 엔조 사이의 우정과 자크를 사랑하는 조안나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기록에 도전하던 중 엔조는 죽고 조안나는 자크의 아이를 임신하지만 자크는 땅 위의 모든 인연들을 놔두고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사라지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영화를 본 관객 중에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진 조안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크를 보내긴 했지만 조안나로서는 자크를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비유법을 빌려 표현하자면 자크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내면에 울리던 음악을 세상의 악기로 연주해 전달하기란 워낙 입이 무거운 자크이기도 했지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거고요. 잘 알려진 영적 지도자 중에 데이비드 호킨스란 사람이 있는데 영적 차원에서 초월적 에너지의 작용을 수치로 환산하는 나름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호킨스의 체계에 따르면 그랑블루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에 가장 영적 차원의 수치가 높은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차원에서 자크의 침묵을 세속적 차원에서 따질 일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저작거리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 우리들에게 연인 사이의 소통이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나의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침묵을 껴안아야 할 때와 연인 사이에서 침묵을 깨트려야 할 때의 구별은 미묘한 경계입니다. 당연히 나로서도 확신을 갖고 접근하기 어려운 경계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방점 찍어 강조합니다. 저작거리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 우리들에게 연인 사이의 소통이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나의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로 연애와 소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